이제 마감 가격 토대로 해서 오늘 시장을 좀 해석해봐야 되겠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연구위원, 또 제이비스타 김난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감 지수부터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밀려났습니다. 2000선 장중에는 좀 위협받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마감 가격은 2004포인트로 그래도 장중 그 하락폭 조금은 되돌려 놓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코스피 움직임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에 담아봤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장중에는 1998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그냥 조금 조정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아예 튼 것인지 좀 걱정됩니다. 한승호 연구위원님, 이 방향을 틀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뭐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겠죠.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네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좀 높아졌었죠. 다우존스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그러한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우리나라에 또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많이 주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다우존스 지수와 저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미국이 올라왔던 이유가 사실은 뭐 셰일가스에 대한 어떤 소재주, 또 달러와 가치가 이제 하향 안정되면서 수출 경쟁력 회복이라든지 이런 산업재 중심의 어떤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IT주들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겠고요. 오늘 하락은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유엔 안보리에서 아마 이제 대북 제재안을 결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제재안 자체가 상당히 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소속 비행기라든지 선박이 자국 영해를 지나갈 때, 또 영공을 지나갈 때 기존에는 선택적으로 해당 국가가 검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검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뭐 해외 계좌 동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북한을 상당히 크게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환율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보여지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재벌 또는 재벌 중심의 이런 경제 체제보다는 중소상공인 중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물가를 중시하는 이런 정책으로 약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환율이 앞으로 과연 원화가 이제 추가적으로 절하된다든지 절상된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예상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이제 도래가 되는데, 지금까지 매수 차익 잔고가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매수 차익 잔고가 역사적으로 한 5조에서 6조 그 정도 선에 다다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거의 마지널하게 이제 그런 양상이 있었고, 또 이번 5조 원 정도라면 2009년 4월 이후로 다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차익 매수를 진행했던 주체가 주로 이제 외국인보다는 국내 증권사라든지 이런 기관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장기간 이렇게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도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네. 보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기대감 갖기는 좀 어렵다. 예. 팀장님의, 우리 김단 팀장님의 시각도 함께 좀 펴들어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기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물량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고요.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좀 많이 밀려날 것이다라는 걸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로 해서는 당분간 좀 조정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정폭이 아주 낙폭이 심화되리라고는 좀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위한 어떤 그런 눌림목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상당히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그동안 외인들도 상당히 좀 국내 시장에 많은 매수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I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다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좀 그래도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중국계 자금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상당히 많은 양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 점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북한 리스크야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서는 단발성 이슈에 항상 좀 끝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보다는 그래도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선물 옵션 그 만기를 앞두고 누적 잔고 이 부분을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주요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외인들이 IT 섹터를 단기 차익 실현을 해 나가고 있지만 반대로 또 사들이고 있는 그런 업종과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잠시 많이 올라왔으니까 가둬두고 다른 그 IT 섹터 종목들을 사들이면서 다시 한번 좀 증시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오늘 또다시 장 막판 들어서 2000포인트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1995포인트까지는 열어두되 이 2000포인트라는 이 선을 굉장히 좀 허무하게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정고점을 좀 갱신을 했는데 530포인트까지는 열어두면서 우리가 또 그동안 못 올랐던 기업 위주로 좀 낙폭과대 장세라기보다 유동성 장세에서 낙폭과대 종목을 좀 골라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대응 전략은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조정이 나와도 한 1995포인트 정도. 지금 마감가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코스닥 지수도 530포인트. 만기일 관련해서 이제 코스피 시장과 이제 연동이 되겠지만 지수가 크게 밀려나진 않더라도 프로그램 물량들이 꽉 차 있는 만큼 변동성은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IT 얘기 이제 해볼 겁니다. 또요. 두 번째 이슈로 담아봤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오늘장에서 좋았던 IT 종목 한 개 넣어봤습니다. IT 가운데서도요, 삼성전자 비롯해서 몇몇 그 IT 종목들의 흐름은 사실 좋지가 않았는데 SK하이닉스 계속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종목은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슈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샤프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 얘기 나왔는데 구체적인 말씀과 함께 진짜 이익 누릴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장 초반에는 32,60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 조금 줄여놓으면서 1%대 1.6% 올랐습니다. 한수호 연구원님, 진짜 그 오늘의 LG 디스플레이 상승을 두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반사 이익, 이거 진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샤프가 그동안 애플에 공급해왔던 이러한 패널 쪽은 아마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3% 정도밖에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 금융기관,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권 행사하지 않는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제1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애플은 그동안 삼성과의 어떤 소송 문제도 있고 또 애플의 어떤 제품 전략이 누출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샤프와의 거래를 좀 낮출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와의 거래 관계를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방향성을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이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가장 핫 아이템으로 말할 수 있는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가 이제 앞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과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데 기존의 아이패드 미니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좀 낮은 등급의 디스플레이를 썼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모델에서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채용을 하고 또 그것은 또 LG 디스플레이 혼자 이제 생산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더 올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기존의 전망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 건 때문에 좀 더 그게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자체는 1분기는 좀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2분기부터 이러한 기대치가 서서히 반영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겠다는 게 저희 이제 판단이고요. 대신 좀 길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보셔도 되는 것이 특히나 이제 또 긍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구경 OLED TV 출시를 LG가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좀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겠지만 기술력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기존에 화이트 OLED라는 기술을 가지고 좀 더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좀 영향력을 미치겠죠. 앞으로도. 보유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가져가도 긍정적으로 되겠네요. 보셔도 될것 예,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뭐 삼성과 샤프 간의 뭐 인수, 지분 인수 관련해서 또 이제 반사적인 수혜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김난 팀장님의 생각도 좀 들어볼까요? 이번 삼성의 이슈 이제 맞물려서 LG 디스플레이 말고 혹시 다른 업체들도 혹시 뭐 수혜를 입을 만한 업체들 없나?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뭐 없을까요? 오늘 우선 주가상으로 가장 좀 핫하게 튀었던 기업은 바로 실리콘웍스입니다. 네. 근데 뉴스가 나왔지만 아마 실리콘웍스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 IT 섹터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면서 지수도 많이 좀 끌어올려졌었는데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좀 반등도 이어졌고 물론 이것이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기업 모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중장기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이슈지만 그동안 너무 낙폭과대되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좀 쉬어갈 때 오히려 좀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재료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됐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의 행보가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는 것이 투자 계획은 발표를 안 합니다. 올해 투자 계획은 발표를 안 하는데 첫 액션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프 쪽으로 지분을 3%가량 투자를 하면서 샤프의 그 1대 주주부터 10대 주주까지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금융기관들만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은 어려울 때마다 소니와 합작 그 LCD 회사를 만들다든지 공격적으로 상당히 좀 돌파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샤프의 그 지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인 관계에서 지금은 좀 끌고 가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 확실히 샤프 같은 경우에는 LCD 쪽에서는 거의 세계 최강자이기 때문에 기술력인 부분,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공급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그 공급선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트너십 부분에서 다소 좀 그런 것들이 좀 누그러지면서 상대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은 결국에 OLED TV 쪽에서 LG 디스플레이에 한 발 좀 뒤늦은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기 위한 방법으로 결국에 샤프의 지분 투자라는 방식으로 좀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궁극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비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관련한 그런 벤더 업체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T 전체로 쭉 놓고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는 크게 뭐 오르긴 하겠지만 큰 네.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요. SK 하이닉스는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G 디스플레이나 뭐 LG전자나 모두 탑힌다면 제일 매력적인 IT 주는 뭔가요? 부분주도 빼고 대형주들만 LG 놓고 디스플레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네. 이제 점검한 LG 수급의 디스플레이. 개선세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좀 예,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도 접근 가능합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LG 디스플레이를 이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그때는 제 개인적으로 한 32,000원 부근까지 좀 단기적인 목표로 봤었는데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2% 3%대 그런 공격적인 그런 급등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좀 호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가 됐던 LG 디스플레이 어떤 이슈 있었는지 또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뭘까요?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계속 내려가나 싶었던 태양광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7% 한 주 사이에 급등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대표주죠. 태양광 관련주 가운데 OCI가 오늘 또 이렇게나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2% 이상 올라서면서 이제 18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멀긴 했는데 이 OCI로 사실 손해 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지금 뭐
참 쳐다도 보기 싫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OCI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태양광 업황까지요, 연구위원님.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력이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OCI의 숫자상으로 이렇게 플러스되는 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키로당 25달러 이상 올라와야만 이제 OCI가 이익을 내고 네. 또 특히 모듈 쪽도 피트당 3달러 이상 올라와야만 이제 이익이 나는 구도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은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 거의 왔어요. 아, 거의 임박한 왔어요. 상황인데. 그래서 예. 작년 말 이후로 한 10개월 연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좀 개선이 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큰 원인은 이번 3월 말쯤에 중국에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또 우리나라 업체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중국에서 또 태양광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그때 만약 덤핑 판정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가가 비싸지니까 미리 이제 재고를 확보하자 이러는 움직임이 좀 일단 영향을 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 폴리실리콘이 각 그레이드별로 이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약간 이게 좀 안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갭 메우기가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이 올해 태양광 증설 목표가 굉장히 증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초에 연간 10기가와트도 원래 이제 건설을 안 하는데 올해 20기가와트 이상 건설을 하겠다 네. 이런 이제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뭐 모듈 가격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는 이런 구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중국에서 반덤핑 판정 나는 거 3월 말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장기적인 시각은 괜찮지만 단기로 볼 때는 그런 3월 한 중순쯤까지만 보는 걸로 그렇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주가의 회복을 이제 뭐 견인하겠지만 예. 반덤핑 전후로 해서 또 조정은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워낙 그것 자체도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구도는 하반기에 중국에서 태양광을 증설하고 또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유럽이나 이런 쪽도 뭐 기본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구도가 좀 더 이제 주가 모멘텀을 좀 더 회복시켜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태양광 관련주들 볼 때는 단연 탑픽으로 가야 되나요? 1등주로 가야 되나요? 뭐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예. 또 하나 덧붙여서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도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종목이 이제 한화케미칼. 물론 이제 저희하고 뭐 관계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 예. 폴리실리콘서부터 이제 모듈 뭐 설치까지 일관을 되게 이렇게 지금 라인업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권에 부분에서 좀 넣어두자. 예.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김남 팀장님의 시각도 함께 들어볼게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시장 흐름 보면서요.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세를 10주 연속. 지금 띄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점 대비 폴리실리콘 가격 저점 대비 17%가량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치까지는 아직은 좀 미달이기는 한데 작년에 한창 태양광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던 거에 대비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는 태양광 관련주를 봤었을 때 좋은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봤었을 때는 확실히 투자 심리만큼은 적어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은 팩트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투자 심리만큼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태양광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OCI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제 개인적으로 20만 원 정도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 그동안 낙폭과대되면서 바닥에서 한참 올라오기 위해서 많이 고군분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다소 좀 가벼운 위치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대형 매물대도 아직은 좀 윗가격에 많이 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매물대까지라 하더라도 적어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폭도 상당히 좀 넓다라고 좀
지고요. OCI 그런 측면에서 20만 원, 지금부터 한 10% 정도가량의 상승은 너무 중장기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OCI까지 이제 오늘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해봐야 될 텐데요. 자, 여러 가지 좀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계속 꼽히는 것 같아요. 환율 부분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만기일도 그렇고. 자, 연구위원님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네, 우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드릴 게 있는 게 네. 모듈이 0.3달러가 아니고 0.65달러입니다. BEP가. 역시 정확하게 짚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수정. 그다음에 이제 변수를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물론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증시 특히 상당히 요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 이제 좀 초라해지는 이런 분위기인데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좀 냉철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박스권으로 좀 더 횡보 상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재차 반등을 시도를 하겠지만 저는 조금 그거보다는 약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목을 좀 슬림화하시고 약간 더 밀릴 때 담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밀릴 거에 대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두자. 조금 더 현금 비중을 늘리셨다가 좀 더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장치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금을 확보됐다면 공략할 만한 업종으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납폭과대 경기 민감주가 사실은 이제 지금도 싸지만 원래는 좀 더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면 매수세가 충분히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타이밍상 약간 좀 이르다는 느낌인 것이고요. 네. 만약 시장이 턴어라운드 시작한다면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납폭 과대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공략을 하셔도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이르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저에게 또 알려주세요. 그럼 또 저희 또 총을 딱 준비해놨다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김단 팀장님. 네. 종목 얘기해 주셔야죠. 그동안 이제 많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나올 때마다 AS 좀 해달라고 이제 조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오늘은 봐주시겠어요?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좀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게시판에서 AS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좀 잠깐 게시글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대한전선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연간 그 실적 보고를 냈습니다. 순이익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적자 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동안에 좀 쌓아뒀던 그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그런 손실 그런 것들을 다 일시적으로 상각 처리를 하면서 그런 결과를 냈는데 결국에 지난날에 그런 악재들을 좀 털고 가자라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요. 다만 좀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한 3,600원에서 3,700원 선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준 후 시간은 한 2주 정도 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좀 상방 쪽으로 좀 트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제가 3,600원으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장에서 좀 공략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이지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인데요. 그 축산업 기업에서는 거의 최초로 수직 계열화를 마친 기업입니다. 자회사들도 우량한 자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최근에 지금 뭐가 있냐면 KB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이지바이오의 지분을 추가로 좀 획득을 하면서 지분율이 6.34%가량 증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신권 그리고 기관들의 강력한 그런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니까요. 올해 상당히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좋지만 단기적으로도 바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목표가 3,700원, 손절가 3,25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이지바이오 전략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또 들여다봤네요.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연구원과 JB스타 김단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